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특성상 바다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인 상태로 지내왔음에도 제대로 된 해군력을 갖추지 못했고, 현재의 해군 그리고 해병대는 단 한 남자가 개인적으로 조직한 군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해군과 해병대를 잇게 한 남자 손원일 제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완벽한 작전으로 평가되는 작전이 한국에서 펼쳐졌습니다. 바로 6.25 한국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이 지휘했던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소련에게 지원받은 탱크 등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합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고 개전 41일 만에 부산과 진해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북한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어쩌면 지금 북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발발한 6.25 한국전쟁은 당시 일본에서 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메가더의 심기를 거스릅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며칠 뒤 전쟁 상황을 확인하러 한국을 방문한 메가더는 이 자리에서 한국군이 북한군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인천 상륙작전을 그 자리에서 떠올렸다고 하죠. 이미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간 북한군에게 관심을 끊고 인천이라는 전략적인 장소를 선택해 북한군의 중간을 끊어버리는 작전. 이미 2차 대전에서 큰 성공을 맛봤던 그는 한국전쟁에서도 모든 휘하 장군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작전을 실행합니다. 썰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 겨우 3시간, 지형적인 악조건, 썰물이 빠지면 다시 12시간 동안 고립되어야 하는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에서 메가더 장군이 믿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손원일. 한 달 전 당시 국군 최고사령관이던 손원일이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할 해군 17인의 결사대를 극비리에 조직해 엑스레이 작전을 펼친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인천, 서울, 수원 등 수도권에 잠입해 항공사진 촬영이나 통신장비 감청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진짜 현지 정보를 가서 듣고 보고 확인하는 작전이 수행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상륙작전의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개시 보름 만인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 결사대를 조직한 손원일 제독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해군이 운용하는 전함 또는 잠수함에는 우리 역사를 빛낸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에는 세종대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후 율곡이 등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잠수함에는 안중근, 김좌진, 윤봉길, 유관순과 같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힘쓴 인물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잠수함 중에는 손원일이라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해군과 해병대 창설의 주역이자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며 국방장관을 역임한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입니다. 1909년 평안남도에서 태어난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가 손정도 선생입니다. 그의 아버지 손정도 선생은 현재 국회의장으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내셨고 김구, 여훈영 선생 등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했습니다. 한국은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라는 사실을 어린 적부터 인지했던 것인지 그는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망설임 없이 항해과를 선택했습니다. 일제치하를 겪고 광복을 맞이한 그가 그 당시 가장 매진했던 것은 해군을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광복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사비를 털어 해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80여 명이 모인 그 집단은 미군의 허가를 받아 새로운 공식 조직으로 탄생합니다. 바로 현재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이죠. 1945년 11월 11일 11시 서울 종로에서 해방병단은 창단식을 갖게 됩니다. 해군은 올곧은 신사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이 날짜를 선택한 것이죠. 그리고는 병사들은 모였지만 이들을 이끌 장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한 달 뒤 사관후보생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90명의 청년들을 장교로 키우고자 해군사관학교의 전신인 해군병학교를 설립하죠. 그러니까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 해군과 해병대는 국가가 나서서 창설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해낸 일입니다. 우선 제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육군, 공군, 해병대의 장성을 두고 장군이라고 부르며 해군의 경우는 제독으로 구분합니다. 이는 서구의 오랜 전통인데요. 장군과 제독은 엄밀하게 따지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독은 해양에서 작전하는 장성을 뜻하는데 경계가 명확치 않은 해양에서 독자적인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며 군함은 한나라의 영토로 인정받는 등 장군보다 더 넓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습니다. 또한 제독에게는 전장 결정권이 있어 전쟁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장군보다는 좀 더 넓은 책임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손원일 제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 손원일 제독은 현재 해군 정비창의 전신인 조함창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함창은 함정 및 기타 장비를 정비하거나 정비기술을 개발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일본군이 운영하던 진해의 수리공장을 다시 가동해 군함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1947년에 만들어진 첫 배가 바로 충무공정이죠. 사실 이 충무공정은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일본인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뢰발사기 4문과 5톤짜리 기중기를 갖췄는데 원래는 비행기 구조 겸 어뢰발사 함정으로 설계됐지만 일본의 패망으로 방치됐죠. 이를 손원일 제독이 조함청을 재가동하면서 건조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배 골격만 남아있어 새로운 함정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6.25 전쟁에서 충무공함은 큰 업적을 세웠는데 아래에서 설명드릴 백두산함과 함께 강화도 하류 지역에서 경비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작전에서 충무공정은 위장 침투하는 적군을 색출하는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는 한국은행이 소유한 금괴와 은을 진해로 옮기고자 했는데 이때 사용된 수송선도 충무공정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당시 5년밖에 되지 않은 해군에게는 변변한 전투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전투가 가능한 함정이라고는 미국에서 구매한 백두산함이 전부였습니다. 제2차 대전에서 미군이 사용하던 450톤급 초계함이 퇴역 후 실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를 구하기 위해 손원일 제독을 포함한 군 장병들이 1,500만원 그리고 정부가 4,500만원을 지원해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함은 6.25 전쟁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도 기록된 대한해협해전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백두산함에는 긴급 출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새벽에 동해안으로 북한군이 상륙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는 이들을 저지하라는 것이었죠. 당시 북한은 전투함이 없던 한국의 약점을 파악하고는 부산을 점령함과 동시에 유엔군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600명의 특수부대원을 파견했습니다. 당시 북한 함정은 1000톤의 대포기관포와 600명의 특수부대원이 있었고 한국 백두산함에는 3인치포, 실탄 100발, 그리고 65명의 승조원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 근접전을 선택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간의 싸움이 1시간여, 포격전 끝에 북한 함정을 격침시켜 600명의 북한 특수부대원을 전부 몰살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한 덕분에 부산은 안전지대가 되었고 미군과 유엔군이 부산항으로 집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노만 존스는 6.25 전쟁의 승패는 이날 밤 대한해협 전투에서 결정되었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죠. 한국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이 대한해협 전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맥아더 장군이 결정한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사실 낙동강까지 남아한 북한군을 중간에서 끊어내고 한반도의 허리를 장악한 이 작전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미 합참과 해군 본부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조수간만의 차가 9m나 되므로 밀물대 상륙하지 않으면 수백 미터 이상을 엄폐물 없이 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고 설사 성공한다 하더라도 9시간 동안 어떠한 지원이나 보급도 불가능한 인천의 지리적 특성이 작전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죠.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하고는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이미 개전 초기부터 인천 상륙작전을 구상했던 맥아더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손원일 제독이 엄청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해군 참모총장인 손원일은 첩보 수집 임무를 수행한 해군 17인 결사대를 조직해 일명 엑스레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인천 지역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미군 첩보부대를 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손원일이 직접 나선 것인데요. 인천, 서울, 수원 등지까지 잠입해 항공사진이나 통신장비로는 알 수 없는 귀중한 정보들을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해 우리 군에게 넘겨주는 중대한 임무였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천 상륙작전의 세부 계획이 수립됐고 상륙작전 하루 전까지 첩보작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맥아더가 어렵더라도 인천 상륙작전을 밀어붙인 것은 손원일 제독이 입수한 첩보 덕분이었죠. 만약 이 정보가 없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결국 성공 확률 5000대 1이라던 인천 상륙작전은 그렇게 성공했습니다. 상륙작전 보름 만인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마침내 서울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손원일 제독은 국군 최고사령관으로 이 같은 감격의 날을 기념하는 포고문을 발표하기도 했고 이후 기세가 오른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을 강하게 압박해 전세를 역전시켜버렸죠. 6.25 전쟁에서의 눈부신 활약으로 그는 이순신, 장보고와 함께 3대 제독 중 한 명으로 불렸는데요. 그는 휴전 후 해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953년 5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해 우리 국군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했죠.
한 번은 그에게 선물 받은 미 해군 제독이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전투함이라고 했을 정도로 항상 조국의 발전만을 생각했습니다. 이후 1956년에는 서독대사로 취임해 3년간 외교 분야에서도 크게 기여하였고 1980년 71세의 나이로 하늘로 돌아갔죠. 그는 죽기 직전 후배들에게 나라 없는 서론보다 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내 조국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주길 간절히 바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눈을 감는 최후의 순간까지 조국의 안전을 걱정했던 진정한 군인 중의 군인이 바로 손원일 제독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